네, 이제 전쟁이 종전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 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2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라고 평가를 하면서 인류를 위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언급을 했죠. 반면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진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그리고 영토 보존을 기반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시각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거리와 위기의 체감도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개입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초기에 정지시키려는 그런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멀리 있죠. 하지만 유럽은 자국 영토와의 지리적인 인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많은 난민들도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이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유예하거나 일부 영토를 양보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려고 유도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은 국제법의 원칙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자율적인 동맹 선택권, 이거는 주권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권,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신뢰 수준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푸틴이 과거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적인 휴전 종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그 양의 드론 공격이라든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점을 들어서 러시아가 정말로 평화 의지가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유지와 서방의 단결이 핵심 조건이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차는요, 향후 평화 협상 아니면 종전 협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서방의 메시지, 서방의 입장이 분열되거나 미국과 유럽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면은 러시아는 이걸 굉장히 유리한 틈으로 인식을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력도 굉장히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와 유럽 모두 전쟁 종식이라는 목표는 공유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나 조건, 그리고 평화 이후의 질서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미국과 유럽과의 외교적 공조 그리고 조율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우스갯소리가 그 유럽 정가에 있습니다. 핵무기는 국방의 샤넬백이다.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싶고 없으면 좀 불안하고,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전략적 보험이자 아주 멋진 사치품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인데요. 개발을 하거나 보유하거나 운용을 하는 데는 쉽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과거에 사라졌던 그리고 한동안 묻혀 있었던 핵무장론이 이제 유럽 안보 논의의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나토 방위 공약을 흔드는, 더 이상 난 이제 떠날 수도 있어, 난 나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라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요,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 하는 신뢰의 공백이 커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보유한 핵 억지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완전히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건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그 위협이 상당한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먼저 움직이면은 한국, 일본, 중동 이런 다른 지역도 뒤따를 수가 있고요. 이는 글로벌 안보에 소위 핵 도미노라는 그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핵 논의는 새로운 핵을 만들자라는 접근이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유럽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지, 그 해구산을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 억지 체제, 이 핵 방어 체제가 신뢰를 유지하는 한도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은 비상계획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택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동맹의 기본 틀을 흔드는 그런 변수가 돼서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이 제공해왔던 핵 방어, 확장 억지의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손상되고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 핵 우산을 펼쳐줄까 하는 질문이 이제 유럽 안보 전략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그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핵무장은 국방의 기본 장비라기보다는 신뢰의 공백이 만들어낸 비상 옵션입니다. 유럽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핵을 갖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안보 논의는 단순히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의 시험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상의 끝은 무한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사실은 제일 화가 나는 부분들인데 트럼프의 아주 현실적인 그 지적이기도 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지적이 과장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토 2024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요. 회원국 31개국 중에서 GDP의 2% 이상, 이게 기준선입니다.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근데 2014년에는요. 단 3개국에 불과했으니까 분명히 진전은 있어요. 진전은 있지만 여전히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GDP의 약 3.5%를 국방했습니다. 우리가 천조국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서 나토 전체 군사 지출의 한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을 유럽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일단 미국이 최대의 부담국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최대의 경제국인데요. 러시아의 침공 이후인 2022년이 돼서야 1,000억 유로 규모의 자이트벤데 시대 전환 특별 기금을 통해서 2% 기준을 간신히 맞췄습니다. 프랑스도 사실은 군사 문제, 안보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과거에는 이 2%를 충족하지 못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거칠고 단선적이지만요. 미국 납세자들이 유럽의 안보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이전 행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예컨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전이죠. 2011년에 유럽이 방위 분담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나토는 암울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은 실제로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방위비 증가를 푸틴 대통령이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방위비 증가의 추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유럽이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세이프, 즉 유럽 안보 행동 계획 프로그램은요. 단순한 예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전략적인 자각이 반영된 그런 정치적인 전환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이프는 총 1,500억 유로 규모로 EU가 단일 국가가 아니라 공동 대출을 통해서 무기를 조달하고 방산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각국이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기존의 원칙을 깨고 재정 원칙을 깨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있고요. 참여국들은 무기 조달의 최소 60% 이상을 유럽연합 내 방산업체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실상 미국, 영국, 튀르키예 같은 그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들의 방산기업은 배제가 되고요. 말 그대로 유럽산 무기로 유럽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선언입니다. 유럽이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복지나 기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배분을 해왔습니다. 국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어요. 세이프는 이런 안보 전환기에 등장한 상징적인 조치고요. 앞으로 유럽이 안보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가 2024년 기준으로 국방비를 GDP 4%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나토 국가 중에서는 당연 선두에 섰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수준에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재무장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한 안보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은 오랫동안 재정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쓰는데 굉장히 엄격했고 아주 구두쇠 같은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이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 기금을 마련했고요. 프랑스도 언제나 이제 전략적 자율성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유럽 방위 구상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U 전체의 국방비가 2023년 2,790억 유로에서 2024년에는 3,260억 유로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냉전 시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군비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유럽의 냉엄한 자각, 크루드 어웨이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냉엄한 자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핀란드, 스웨덴 같은 중립국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지금 단지 전쟁을 보는 대륙, 이제까지는 전쟁을 이제 보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대륙이었지만 이제는 전쟁이 진짜 가능해진 그런 세계, 그런 지역에서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되는 대륙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방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복지나 기후, 인프라 같이 기존 핵심 예산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평화 배당금을 활용해서 복지, 교육, 탄소 중립 이런 데 투자를 해왔지만 지금은 삶의 질이냐 생존이냐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변화는 단순한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전후의 유럽 질서의 핵심 원칙 하나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건전 재정을 중시하는 재정 보수주의의 전통을 유지해 왔고요.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무장 확대를 제약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신중했죠. 이 때문에 독일은 방위비보다도 복지나 기후나 산업 기술에 집중을 해왔고 그 대신 군사력은 제한적으로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이제 안보를 의존해 온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각자 도생 기조는 이런 안보 구조에 뿌리 깊은 불안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이 2022년서부터 시대 전환을 선언을 하면서 특별 국방 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독일이 다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행위 주체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적 선언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산업 경쟁력 저하,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무역을 통한 변화, 우리가 무역을 하면 상대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외교 기조를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기조를 가지고 러시아나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서 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도 이제 명백한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요. 독일이 단순히 국방비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위 산업 전체를 전략 산업으로 재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대표적인 군사 기업이죠. 라인메탈은 베를린 그리고 노이스의 자동차 공장을 앞으로 방위 장비 생산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조, 기계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으로의 연결을 자제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탈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은 있으나 의지가 없었던 독일이 이제는 기술과 의지를 함께 갖춘 재무장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독일만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다시 정의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누군가가 지켜주는 대륙에서 스스로 지켜야 하는 대륙으로 전환하는 그 중심에 이제 독일이 적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 재무장 흐름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이제 중심국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첨단 군사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나라이고요. 유럽 연합이 영내 조달을 우선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방위 산업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대국들, 유럽의 강대국들이 K 방산을 그렇게 반갑게만은 보지 않는 그런 이유가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럽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 특히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핵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자주포,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이 프랑스의 무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히 넥스터가 개발한 자주포는 기동성과 방어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프랑스 정부는 최신형 모델 100대 넘게 이미 계약을 했고 2026년서부터 본격 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사일, 우주 분야, 프랑스가 아주 유럽을 대표하는 강자입니다. 에어버스와 공동 소유한 엔비디아라고 하죠. 향후 5년간 24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약 10억 유로는 프랑스 국내 생산기지 확충에 투입이 됩니다. 이는 유럽 내 미사일 수요 확대에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생산 기지 강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도뉴 지역의 유렌코 화약 공장은 EU의 자금 일부를 포함해서 1억 유로 가까이 투자를 받았고요. 이제까지 화약 공장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었죠. 하지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1,200톤에서 최대한 1,800톤까지 화약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연간 1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프랑스는 유럽 재무장의 핵심 공급자이자 기술 리더로서의 입지를 빠르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 수요 증가, 산업 기반 확대라는 이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유럽이 유럽 안보 재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 유로피안 정책은 점점 더 구속력이 있는 제도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모처럼 유럽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던 K 방산의 입지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과 한국 방산은 각각 뚜렷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쟁의 본질은 선택과 전략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럽 방산 기업들은 전투기, 핵 잠수함, 미사일 체계 같은 이제 고급 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서 개발 경험과 기술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방산의 약점도 분명합니다. 고비용 구조, 생산 속도의 한계, 그리고 복잡한 조달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급변하는 이 전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를 정확히 공략해 온 것이 바로 한국의 방산입니다.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 그리고 납기 속도입니다. K9 자주포나 K2 전차처럼 상대적으로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성능을 보장하는 제품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수요가 폭증한 유럽에서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무기 체계는 AI 기반의 사격 통제, 자동화 플랫폼, 디지털 전장 통합 시스템 등에서 아주 현격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복제품에서 벗어나서 자체 기술력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유럽 조달 비율이 더 높아지고 역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한국 방산도 단순한 수출 모델에서 벗어나서 현지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과 공동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 아니면 생산적인 차별화 영역에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와의 협력 사례처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비중의 확대는 유럽 내부의 생산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방산은 산업 기반과 정치적 수요를 갖춘 구조적인 강자다. 한국 방산은 속도, 가격, 기술 융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신흥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어떻게 유럽 안보 환경에 맞춰서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전체 방산 조달의 60% 이상을 내부에서 충당하겠다. 그리고 최근 출범한 1,500억 유로 규모의 세이프 프로그램도 또 이 방침을 제도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문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K방산이 보여준 기술력은 사실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유럽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K9 자주포, K2 전차 칭찬이 정말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이런 그 무기 체제들이요. 전쟁의 초기에 정말 유럽 방위 산업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급했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생산을 한 데 비해서 한국은 빠른 납기, 또 신뢰성, 우수한 가성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서 유럽 내에서 정말 단기간 내 대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죠. 하지만 이 성공이 이제 장기적인 성과 기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K방산이 유럽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산업 전략과 외교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K 방산의 경쟁력은 기술력에서 시작됐지만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외교입니다. 앞으로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 무기를 제공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기를 파는 외교가 아니라 방위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외교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자 관계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폴란드처럼 전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 국가들과의 협력은 이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R&D, 그리고 정기적인 국방 대화 같은 구조화된 채널로 확장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품 판매보다 공동 방위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략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외교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 국가는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무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유사시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파트너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자적 방산 외교의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 확대가 필요합니다. 나토 파트너십, EU 안보 포럼, 유럽 방산 박람회 등에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함께 움직이면서 한국의 방위 전략, 기술 역량, 정치적인 책임성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럽의 전략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은 빠르고 싸다를 넘어서 이제 한국은 유럽과 함께 안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K 방산의 경쟁력은 이제 기술력과 가격에서 신뢰와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품으로 계약을 따냈다면은 앞으로는 외교로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로 시장을 확보하는 이런 단계적 접근으로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유럽 방위 시장, 한국이 기술로 문을 열었고 이제 외교가 그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